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소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경제 패널들 여러분 아시냐? 대부분 현직 대학 교수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실물 경제도 전망하고 자산 시장도 전망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2009년이나 지금 2020년 이후나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이후에 그 경제 패널들이나 그 다음에 경제학 교수들이죠. 그 유명한 루비니 교수 아시잖아요. 2009년 이후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니까 달러 몰락한다는 얘기라든지, 또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더블 디립 얘기를 몇 년간 얘기를 했냐면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더블 디립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국내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국내 경제 신문이 왜 지속적으로 받았었을까요?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루비니 교수 의견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가 2012년 이후 더블딥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미국 경제만 승승장구했습니까? 2020년까지 초까지죠, 그죠? 근데 미국 경제만 다른 나라와 디카플링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려웠고, 또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원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올해도 여러분 아다시피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 같이 큰 폭 하락. 그 다음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로치 교수도, 스티븐 로치입니다. 그분도 달러 같이 큰 폭 하락 얘기를 했어요. 또 요 근래에 나오는 것이 내년 이후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다. 2009년 얘기하고 얼추 비슷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유튜브 공간, 공영 방송이 중심이 돼가지고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그죠? 또 과거에는 왜 틀려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가 좀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자산시장 참여자나 실물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실패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패널들이.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 근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권회사 같은 데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이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 그런 분들이 이제 패널로 활동하는데 왜 그러면 계속 안 맞느냐,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 교과서 이론은 근본위 제도 시대에 등장한 이론이고, 근본위 제도 시대에 검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은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이화폐 시대잖아요. 종이화폐 시대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자산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종이화폐 시대에는 화폐 공급량이 근본위 제도와 달리 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이 실물경제 성장을 끌고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유럽 쪽이 경제 성장률이 아주 낮았어요. 지금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본위 제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화폐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과학기술도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화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패널들은 근본위 제도 이론과 실물경제 중심으로 된
경제 이론을 가지고 종이화폐제도 시대, 또 금융시장이 실물보다 훨씬 더 커진 시대에 그대로 응용하려고 하니 안 맞잖아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그 코스피 지수 지금 3,100과 200 사이에 있을 때 시가총액이 약 한 2,300조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는 얼마냐 하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2,000조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코스피만 얘기했습니다. 코스닥은 얘기 안 했어요. 채권 시장도 안 했어요. 외환 시장도 얘기 안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개 시장을 모두 합하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을 합하면 거의 GDP 대비 3배, 4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도 그것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금융시장이 크고 미국 다수의 국민들과 기업들까지 그 증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증시를 우선 부양합니다. 증시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논리 경제학자들 얘기들 하면 거품 발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자산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소비하면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이 컸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망가질 테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논리와 미국 금융시장이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으니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라는 논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들이 GDP 성장률이나 금융시장 전망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 이론은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경제 이론이 근본위 제도 시대에 그 등장한 이론이고 그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제간의 자본의 이동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도 그 무렵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는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 경제 패널들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또 GDP 대비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주장이. 예를 들어서 GDP 많이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중국의 GDP는 다국적 기업이 많이 창출한다고 제가 얘기 몇 차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중국 기업 부채 많잖아요. 지금. 그것을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를 포함할 때에는 분모가 어떻습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작아진다는, 그 비율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그런데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를 제외하면 분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분모가 작아지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널들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미국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저거, 그죠? 여러분 이해되지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납득이 가지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자, 경제 이론은 고정환율 제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환율을 가지고 인하 또는 인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고정환율 시대 얘기예요. 정부가 인상 인하를 하거든요. 환율을 고정환율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 변동환율 제도 시대고 시장환율 시대예요. 자유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또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그 경제학 교과서는 아직도 고정환율 제도를 상정하고 있다.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니 달러 공급량을 늘리니 결국 달러 가치 하락한다는 얘기도 근본이 제도 시기의 얘기고 고정환율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잖아요. 초저금리 시대. 지금 한참 올랐다고 하는 게 1%밖에 안 돼요. 2007년에는 이 기준금리가 5.2%였다는 거예요. 시장금리는 6 내지 7%였고 지금하고 5배, 6배 차이 나잖아요. 기준금리는 몇 배입니까? 40배, 50배 차이 납니다. 그만큼 초저금리 시대라는 얘기죠. 이러한 시기에는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보다 또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환율이 금리 또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환율이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장기업은 환율 수준에 따라서 매출액도 달라지고 영업실적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매출액이 달라지고 실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달라지고 실물 경제 성장률도 달라지고 금리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등락하니까 채권 가격이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모르면 실물 경제 성장률 모르죠. 그렇죠? 주식시장 전망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초 패널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했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전망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미국은 달러 몰락 얘기는 달러 가치 큰 폭 하락과 주가지수 거품 본 게 작년 10월부터 나온 얘기예요. 올 3월에는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만 괜찮고 또 미국 주가지수는 탄탄하잖아요. 중국은 이미 그 제조 PMI 지수에 해당되는 자시진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경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경기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확장.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또 털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경제 패널들이. 자, 마지막인데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저희들은 이 그림에서 환율이 중심에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중심에 놓는 거와 환율 변동폭이 큰 시대에 환율의 중심에 놓는 거는 경제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얘기가 지금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면 홍보 부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포유 환율 연구소도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거고 여러분 친인척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자제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에요. 고등학생 자제분을 가진 분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와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유 환율 연구소에 들어와 가지고 비교는 해볼 수 있도록 기존 패널들이 시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와 포유 환율 연구소 의견을 비교는 해보면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